밤 10시쯤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고 지치는 하루가 다 끝났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도 모르게 환하게 불이 켜진 편의점에 쑥 들어가서 작은 푸딩이나 제철 디저트 하나를 무의식적으로 집어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우리는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정말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자 이태문 선생님의 연구 보고서인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피곤한 도시 생활이 도대체 왜 이토록 단맛과 깊게 얽혀 있는지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인간은 왜 도시를 달게 만드는 걸까요? 사실 도시는 본질적으로 차갑고 익명적이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쫙쫙 빨아들이는 공간입니다. 이 거대하고 피곤한 콘크리트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말 그대로 필사적으로 우리를 달래줄 작은 위안들을 만들어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보고서의 한 구절인데요. 에도의 단맛은 단순한 미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시가 인간의 감정을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혀끝에서 느껴지는 달달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대한 도시 자체가 그 안에 바글바글 모여 사는 사람들의 엄청난 스트레스와 감정을 조율하고 통제하기 위해 구축해놓은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었다는 뜻이죠. 첫 번째 파트, 거대한 소비도시 에도라는 단맛의 엔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숫자 100만,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18세기 중반 에도, 즉 지금의 도쿄가 품고 있던 인구수입니다. 그 당시 유럽에서도 정말 찾아보기 힘든 압도적인 규모였어요. 한마디로 에도는 엄청난 물자와 자본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소비기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메가시티가 폭발하지 않고 제대로 굴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단순히 식량만 밀어넣는다고 될 일이 아니죠. 100만 명치 분량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해소해줄 오락, 그리고 감정의 순환이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설탕이 등판합니다. 감정의 순환을 도맡은 완벽한 해결사였죠. 사실 원래 일본에서 설탕은 극소수 권력층이나 감히 맛볼 수 있는 아주 귀하디 귀한 약재였습니다. 하지만 류큐 왕국과 사츠마번을 거치는 해상 무역 터널이 뚫리면서 판도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나 초콜릿처럼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자본주의 상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수만의 전유물이었던 약재가 마침내 도시민 전체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거대한 대중소비의 엔진으로 폭발해버린 겁니다. 이제 이 흐름이 어떻게 경제로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당시에 막부가 아스카야마라는 곳에 대규모로 벚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한 단순한 조경 사업이 아니었어요. 정말 고도로 계산된 공공정책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벚꽃이 쫙 피면 사람들은 꽃놀이를 핑계로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이 움직이면 당연히 달콤한 단골을 파는 노점과 차를 내오는 찻집이 북적거리기 시작하죠. 상업이 폭발하고 돈이 도는 겁니다. 벚꽃과 단맛, 이 두 가지는 사람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어 돈을 쓰게 만드는 가장 완벽한 미끼였던 셈입니다. 두 번째 파트, 이번엔 템포를 좀 늦춰서 미각의 미학, 화과자와 요리예술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거대한 경제의 톱니바퀴에서 살짝 빠져나와서 조금 더 섬세하고 감각적인 세계로 시선을 돌려보죠. 도시의 번잡함 속에서 이들이 만들어낸 단맛은 그저 배를 채우는 간식거리가 아니었어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미학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일본 다도의 핵심을 아시나요? 단순히 차를 홀짝이는 게 아닙니다. 말차가 주는 그 강렬한 쓴맛, 거기서 오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다면 화과자는 특유의 달콤함으로 그 긴장을 스르륵 풀어줍니다. 이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쓴맛과 단맛, 긴장과 이완의 밸런스를 완벽하게 계산해낸 일종의 맛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점은 이 과자들이 자연과 시간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일본인들은 그 거대한 자연을 요 조그만 과자 안에 그대로 압축해버렸습니다. 봄에는 벚꽃 모양의 내리키리로, 여름에는 투명한 강물에 물결을 담은 양갱으로, 가을에는 단풍과 밤을 재현하면서요. 찰나에 지나가는 계절을 손안에 붙잡아두려는 시도였죠. 심지어 그 덧없이 떨어지는 벚꽃의 허무함조차도 달콤한 과자의 형태를 빌려 입안에서 아주 부드럽게 사라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단맛의 활약은 디저트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리에서도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 이른바 둥근 맛이라는 기법 덕분이에요. 단맛이 자기 혼자 튀면서 혀를 찌르는 게 아니라 미린과 설탕이 간장의 짠맛이나 다시의 감칠맛을 아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기술이죠. 은은하게 단맛이 도는 우동 국물이나 짭조름하면서도 폭신폭신 달콤한 다마고야끼, 계란말이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요리에 계란과 설탕을 아낌없이 쏟아붓는다는 건 에도의 상업적인 풍요를 뽐내는 상징이었고, 이 부드럽고 기분 좋은 둥근 맛은 팍팍한 도시민들의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사회적 접착제, 그리고 도시의 그림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대목인데요. 서로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삭막한 거대 도시에서 사람과 사람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가장 확실한 접착제가 바로 이 단맛이었습니다. 그 비싼 설탕으로 만든 과자는 가장 훌륭하고 실패 없는 선물이 되었죠. 특히 겹겹이 정성스럽게 싼 화려한 포장은 내가 당신을 위해 이만큼의 돈과 마음을 썼습니다 라는 걸 넌지시 알려주는 일본 특유의 강력한 감정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쓰이는 화려한 별사탕이나 아이들의 건강을 비는 길쭉한 엿처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늘 단맛이 함께하면서 이 도시의 공동체를 꽉 묶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달콤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이 화려함 이면에는 아주 서늘하고 비극적인 그림자가 숨어 있었죠. 바로 에도아리라고 불렸던 각기병입니다. 뽀얗고 윤기 나는 흰쌀밥에 대한 집착, 거기에 급격히 치솟은 설탕 소비가 맞물리면서 에도 사람들은 심각한 영양결핍에 빠지고 맙니다. 촌스러움을 벗고 도시의 그 세련된 맛을 쫓던 대가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명병에 걸려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단맛이 품고 있던 정말 치명적이고도 씁쓸한 부작용이었던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 다시 오늘날로 돌아와 보죠. 현대 도쿄, 에도의 메아리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사람들이 꽃을 보며 걷고 단 것을 먹으며 위안을 얻었던 거나 지금의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말이면 예쁜 카페에 가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시즌 한정 디저트를 찾고 여행이라도 다녀올 때면 화려하게 포장된 오미야게를 양손 가득 사들고 오잖아요. 매일 아침 지옥철에 시달리고 직장과 학교에서 끊임없이 내 에너지를 갉아먹어야 하는 현대의 도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차갑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늦은 밤 퇴근길에 편의점 불빛에 홀린 듯 들어가 작은 푸딩 하나를 집어드는 거죠. 그 작고 달달한 디저트 한 입이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감정을 반창고처럼 덮어주고 이 팍팍한 도시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니까요. 우리는 수백 년 전 에도의 거리를 걷던 사람들처럼 여전히 이 단맛에 기대어 거대하고 무심한 도시의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차가운 이 콘크리트 숲 한가운데에서 오늘 밤 여러분의 굳은 어깨를 부드럽게 위로해줄 여러분만의 단맛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